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인재 포럼을 진행할 아나운서 김나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행사장에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럼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은 매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 인사,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과 학계 전문가 등이 글로벌 협업을 통한 인재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 주제인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AI와 공존 가능한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AI와의 경쟁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상생 수단으로서 AI를 마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트랙 A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AI 시대, AI 문명 앞에 선 인간, 날로 발전하는 기술 진보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간적인 면모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시대, 다시 인간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대담 형식으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좌장에는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대 수학과 정교수를 역임하신 김민형 영국 워릭대 수학연구소 수학대중교육 석좌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민형 교수님께서는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수학 대중화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럼 김민형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좌장을 맡을 자격이 별로 없지만은 주최하시는 측에서 아무래도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학자를 한 명 끼워주시고 싶어서 이제 저를 여기로 초대한 것 같은데 이제 자격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이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두 분을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양력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최진석 교수님은 변화를 시도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동대학원도 졸업하시고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지천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전임 강사, 미시간 대학 조교수,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를 지내시고 나서 지금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술지에, 지금 국제학술지에 편집위원으로 계시고 Encyclopedia of Animal Behavior, 동물 행동학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동물 행동학 백과사전의 총괄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과 책, 저서를 통해서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로서 굳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세션들을 구경하니까 좌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준비를 했는데 근데 특히 좀 준비를 하면서 재밌게 느낀 부분이 이 두 분을 모신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딱 어떻게 뭐라고 해야지 될까 참 적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냐? 최진석 교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활동을 보니까 제가 젊을 때 철학자는 이런 분이다.
그런 이미지를 실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적인 얘기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에 철학과로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나서 수학과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철학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기대하고 들어가거든요. 학생으로서는 정말로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관심이 있는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런 질문에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엄밀하고 체계적이고 조금 재미없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해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때 포기를 하고 재미없는 수학으로 또 발을 돌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하시는 활동을 보니까 그야말로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최재천 교수님도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냐? 이제 저도 아마추어로서 사실 생물학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생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물학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사실 원래는 동물, 생물, 식물 이런 것들의 분류, 어떤 동물이 하고 동물은 어떻게 사는가, 식물들은 어떤 식으로 또 번창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생물도 공부하다 보면 뭐 또 인기학과를 가려고 하다 보면 분자생물학, 뭐 그다음에 뭐 미생물학, 그 계산생물학, 뭐 여러 가지 상당히 테크니컬한 분야로 잘 빠지게 되는데, 최 교수님은 보니까 물론 그런 분야들도 굉장히 잘 아시지만은 고전적인 자연 철학자, 그렇죠? Natural philosopher, naturalist and natural philosopher로서의 학문적인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 최 교수님들이 정말로 고전적인 학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중과 소통도 하고 학문적인 연구 활동도 계속하시고 하시는 것이 정말로 굉장하고 저로서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세션이 제목이 AI 시대의 인간을 다시 생각하다,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주제를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근본적인 제목이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담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어저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저께 지조 강연 중에 버클리의 마이클 조던 교수님이 하신 AI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조던 교수님은.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능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고, 이거 사실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질문은. 그런데 지능적인 기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를 보면은 첫 번째는 보면은 어느 정도는 과학자의 질문, 철학자의 질문이기도 하고, 후자의 질문, 그러니까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거는 또 공학자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던 교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은 조금 피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하자, 거기에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본적인 질문은 너무 하면은 또 막히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저께 그 차이를 사실은 조던 교수님 강연할 때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제가 가끔, 저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학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계속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종류의 근본적인 질문을 좋아해요. 우리 성격에 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본 질문을 약간 접어두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조금 물러서서 인간, 지능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찰을 가질 시간도 가져보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세션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주직하신 것 같아요. 여기 주최하시는 측에서. 그래서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두 분 최진석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생각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하고서는 이미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두 분 제가 그러면 사실은 질문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사실 정말로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질문으로 시작하자면은 이것도 그러면 제가 조단 교수님 강연 중에 나왔던 주제를 하나 가지고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조단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면은 지능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냐면은 전기와 전기공학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전기라는 거는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저께 맥스웰 방정식 얘기도 나왔는데 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생긴 거는 19세기 중반 정도에 맥스웰 방정식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완전한 어느 상당히 정확한 이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 전기공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드는 데는 또 전기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되지만은 전기의 뭐랄까 성질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또 기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지능의 경우는 어떤가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조단 교수 강의에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imit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많이 집중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의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로봇 만드는 종류의 목적을 인공지능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일종의 초기 단계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뚜렷한 질문을 안 하고 약간 모호한 질문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죠? 지능이 뭔지 알아야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건가? 혹은 몰라도 되는가? 또 역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찰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제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지능과 인공지능, 지능을 이해하는 것과 지능을 만드는 것 사이에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예, 잘 들리십니다. 저기 최지성 교수님은 가끔 제가 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또 친숙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또 김민영 교수님은 이렇게 신문 인터뷰나 또 책으로만 뵙고 언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하고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떤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일, 이것의 이 상관관계가 아주 그러니까 지능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아야 지능과 관련된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단 교수님 말씀처럼 지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도 지능에 관련된 기계를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지능이 무엇인지와 지능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이 문제에만 한정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 지능을 사용하는 주체라는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 지능이 나한테 무엇이냐,
나한테 무엇이냐. 근데 김영 교수님께서 아까 좀 횡설수설 하신 거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편해졌는데, 저도 좀 횡설수설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아는 거하고 지능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인포메이션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인포메이션이 행사되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지능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개입이 되거든요. 어떤 자기 욕망이랄지, 어떤 불안이랄지, 희망이랄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는 무모함이랄지 하는 것들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인공지능과 관계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대면하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지능의 정체와 지능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이 지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희망이 섞인 문제랄지 불안이랄지 하는 것들이 개입되는데 그것이 혹시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횡설수설이 어떻게 김영 교수님 횡설수설하고 잘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우리말이 부족해가지고 잠깐 여쭈보자면은 아까 지역이라고 하셨나요? 지역이 무슨 뜻이죠? 네. 지력은 어떻게 보면 파워죠. virtue.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정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사용하거나 행사하죠. 네, 이때는 인간이 지력입니다. 우리한테는 창의성이 중요한 것보다도 창의력이 중요한 거고 상상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느냐.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보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지능이 무엇인가의 일종의 과학 철학적인 질문이 있고 지능을 만드는 기계적인 공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지능을 경험하는 주체는 또 무엇인가 혹은 기능의 경험은 무엇인가 또 세 가지 다른 영역이 있다.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층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능의 정체, 지능의 경험, 또 지능의 창출 혹은 지능적인 기계의 창출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최진석 교수님은 참 언제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문제의 각도를 이렇게 딱 틀어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아주 각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력이라는 말이 저한테도 이렇게 와서 꽂히는데요. 저는
진화생물학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 자연계에 돌아다니는 많은 동식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가 보여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마이클 조던 교수님의 강의를 조금 요약해 주셨는데, 저도 좀 다 들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 생기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 연구의 초창기에는 흉내내는 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흉내내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능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도대체 뭔지를 막연하게 마치 우리 인간이 성취한 지능의 어떤 수준,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플라톤 철학의 타이폴로지 개념에서 마치 지능이라는 어떤 타입, 지능이라는 이데아가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만드는 AI 기계나 AI 시스템조차도 그 타입의 가장 최고도의 어떤 이데아에 접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미테이티브 AI 수준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연계의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라 그럴까. 근데 조금 전에 최준석 교수님이 그게 지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지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요. 심지어는 이 물속에서 꼬물거리고 사는 플라나리아, 우리말로 편형동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도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을 저 숲속에다가 혼자 떨어뜨려 놓고 집 찾아와라 그러면 우리 나침판 없고, 심지어는 나침판이 있어도 우리 집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열대숲에서 한번 길을 잃어봤는데 나침판을 가방에서 꺼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 나침판이 유용한 거지, 넌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스테이션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건 앞만 들여다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생동물들은 그런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지구의 자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빛이 흘러들어오는 그 열대 정글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편광의 분포를 보면서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력의 관계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AI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마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솔루션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된 AI가 나타나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간에도 어떤 분은 어떤 능력이 출중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되게 못하는데 다른 기가 막힌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변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걸 모두 뭉뚱그려서 완벽한 어떤 이른바 지능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그럴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우리보다 계산이 빠르다든가, 우리보다 주어진 몇 가지의 선택지를 줬을 때 빨리 비교해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가장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에서 우리보다
탁월한 기계를 만들면 되는 거지, 마치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지력을 다 능가해야 되는 그런 걸 만들어낼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굉장히 어디서부터 이런 그 욕심이 출발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아서 약간만 제 말을 정정하자면은요, 조단 교수님도 사실 선생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테이티브,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초기에 조금 미성숙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은 인간처럼 비슷한 지능을 발휘하는 기계라는 거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조단 교수. 그 강의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최재천 교수님께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미 지적하셨지만은 자연계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지능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능은 어떻게 해서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쩔 수 없이 생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네. 갑자기 환경이 변화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생물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가면서 사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연계에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같은 종이라도, 같은 동물이라도 어떤 환경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성격이나 문제의 그런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능이라는 걸 이렇게 마치 어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규정하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중지능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엄청나게 다양한 그 종류들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좀 달라져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지금 대담을 잠깐 중단하고 여기 주최 측에 물어보면은 여기 자꾸 질문이 올라오기를 영상도 잘 안 나오고 버퍼링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 혹시 기술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은 최재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도 생물계에서 만들어진,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능력 중에 그저 하나다, 그런 종류의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표현을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만, 네네. 하등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네네. 우리보다 신경계의 구조가 훨씬 간단한 동물들하고 우리를 맞비교하는 거는 별로 옳은 그 방법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결국은 그 신경계의 진화하고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단순한, 뭐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으면 세포 하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신경계라는 게 발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만, 네네. 이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로 만들어지면서 조직이 분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동물에서는 그냥 신경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네.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환경의 자극에 그냥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진화의 역사에서 점점 이 신경계가 중앙집권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다발을 만들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다발이 되면 그게 이제 이른바 뇌로 네.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신경계의 발달과 신경계의 진화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의 어떤 그 고도화,
이게 네. 뭐 어느 정도는 저 연관 관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복잡한 신경계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동일하게 더 잘 푼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능이 있고 없고가 생물학계에서 뭐 있는 동물들도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가 그 우선 우열을 가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거 지능이 있다고 해서 지능 없는 동물이 못 푸는 문제들도 푸는 문제들도 못 푸는 것들도 있다. 그런 지적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진화의 프레셔에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진석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능이 생물계에 있는 진화되어 있는 여러 능력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제가 뿐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하나일 뿐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 예. 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능이 어떤 두부를, 김영 교수님 두부 아시죠? 네네. 예, 두부를 칼로 딱 자르듯이 다른 여러 능력들과 단절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주로 지능을 인텔리전스나 혹은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지능으로 보죠. 그런데 예, 우리가 생물이 했던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잘 생존하는가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감각이나 본능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감각이나 본능을 극복하면서 자기 생존을 더 잘 하려고 하는 여러 전략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능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용기를 지적 인내라고 표현하거든요. 용기를요? 그러니까 용기를 예, 지적 있네. 아, 예. 예, 용기도 이게 그 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나 본능적으로 하면은 두렵고 무섭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하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용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우리가 인간의 지능은 이 감각과 본능을 극복하고 더 잘 생존하려는 모든 태도들을 저는 지적인 태도라고 보고, 근데 이 지적인 태도가 효과적으로 가장 잘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추상적인 장치들, 추상적이어야 효율성이 더 크거든요. 네. 추상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혹은 인텔리전스나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지능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 좀 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신을 닮은 형태로 태어나거든요. 신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신은 게으르고 인간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신은 자기가 무슨 일을 직접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부지런하시는데 저는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김인영 교수님이 이 레벨이 높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신은 게으르고 인간은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신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지만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는 자기 손톱 깎는 것도 다른 사람 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인간은 신을 닮아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잖아요. 네. 기계도 도구죠. 이게 인간의 대행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계라는 대행자가 지식화된 거죠. 인텔리전스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지능을 이야기할 때 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인 면에만 집중해서 지능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AI랄지 하는 인간이 만든 도구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인간의 능력은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인텔리전스를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진짜 있는 능력이지 그 인텔리전스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이 프로세스가 인간의 전체 능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 잠깐 주최 측으로부터 온 인포메이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브 자체 오류 때문에 유튜브 접속이 잘 안 됐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이 됐으리라고 믿고 최 교수님, 최진석 교수님 말씀 지금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가 김민영 교수님의 질문도 반응하면서 또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네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AI도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다. 네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다. 그런데 이 도구가 인간한테 고유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능력, 즉 지식 정보 처리 능력, 네. 이것을 닮아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오히려 인간의 할 일을 다 함으로써 인간이 할 일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인포메이션 자체, 인텔리전스 자체가 아니고 인간한테는 상당히 다양한 이 측면이 있다. 저는 그걸 아까 이제 지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내가 있고 무엇인가 하는 나를 보는 자아가 있어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행사되면은 분열됐다고 그러고 또 긍정적으로 해서 통제가 잘 되면은 아주 괜찮은 자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능력, 감당하려는 무모함. 그 다음에 이 AI는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적극적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계산을 거부하는 아주 묘한 삐뚤어진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다, 인간의 지성이다, 인간의 지능과 관련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지능을 인텔리전스와 어떤 인포메이션에 관계해서만 지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그 부정적인 방향 어떤 예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인간의 경우에 부정적인 방향 우리가 눕고 싶을 때 여러 조건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내일 일을 계산해서 눕고 싶을 때 누워야만 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오죠. 네. 그래도 인간은 안 누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부정적인 거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나요?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눕고 싶으면 눕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방향이죠. 예, 그런데 뜻에서 네. 그렇죠. 눕고 싶으면 누워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자기의 피로도나 또 내일 할 일들을 계산했을 때 눕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누워야 되는 것이 정방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누울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 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본능적인 반응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지능이 발현된다는 종류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도 관련이 네, 그 그것과도 관련이 있죠.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네. 그 지능이라는 것이 항상 지금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것은 항상 그 합리적이고 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인간은 어떤 무엇인가를 역진하는 네. 뒤돌아서 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험하다고 계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무모함이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인간 지능과 관련되는 일들이다. 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는 상당히 다른 영역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인텔리전스만 인간의 인텔리전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지능이라는 의미 자체를 굉장히 좁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시작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본능에 대한 일종의 제어 장치로서의 지능의 역할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능이라는 거는 반드시 의식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의식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재천 교수님께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꺼낸 건데요. 그 선생님은 이제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 혹은 다른 동물의 지능도 마찬가지고 동물이 가진 여러 종류의 대응 능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표현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의식적이지 않은 지능도 가능한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물론 가능하죠. 저는 오히려 지금 최준석 교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진화적으로 다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도 하고 상당히 분열을 이렇게 자초하는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AI랑 우리랑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도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갈리는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AI한테는 지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최준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한 개인 속에서도 계속 분열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진화라는 건 집단 수준에서의 어떤 결과거든요. 한 개인이 생애 동안에 조금 변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진화가 아니고요. 그냥 생리적인 적응일 뿐이고요. 집단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꼭 삐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AI는 무조건 그 모든 정보를 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솔루션이 정확하게 하나로 나올 수밖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없을 텐데 우리 인간은 생물은 그 많은 조건들 중에서 각자 조금씩 다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개체들은 번식이나 생존에서 유리해서 그들은 성공해서 후세에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도태당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벌어질 환경에 가장 적합한 뭔가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윈이 발견해낸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막강한 힘인 겁니다. 이거를 누가 설계를 해본들 아마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래서 그거에다 맞춰갖고 설계를 해본들 우리 환경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정확하게 예측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씩 변하다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결론을 내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개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면 그들이 살아남고 그들 덕분에 나머지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하는 건데요. AI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에 저는 뭐든지 다 걸 자신이 있는 게, AI가 진화하지 않는 한,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굉장히 어떤 점에서 탁월해지면 우리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고생하고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집단 전체에서는 저 딴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짓 하다가 그냥 반 덕에 이 AI하고 싸우는 이 싸움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 돼버리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면, AI가 자기네들끼리 짝짓기하고 섹스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섹스를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식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는 그걸 할 수 없어서 긴 안목으로 보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 뭐 재미삼아서 얘기 드립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가 진화하는 AI라는 게 이미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저야말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혹시 그런 대담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야말로 진화론, evolutionary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 비교 대담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네. 진화하는 AI는 네네. 그 메커니즘이 진화하는 거지, 그 AI 세계가 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지는 그런데, 근데 사실 그것도 개념적으로 딱 구분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느낌으로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화라는 거는, 생물의 진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없는 진화잖아요. 그런데 AI를 만들 때는 속에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대부분 경우에는 목적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최준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또 이어붙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 생물은 진화하면서 본능이라는 거를 이제 진화를 시키는데, 이게 진화하는 이유가요, 지능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본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숲속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푸적 소리가 났다. 이럴 때 지능을 이용해서, 이 소리 크기로 봐서 말이야, 내가 보기에 얘는 다람쥐 정도일 것 같고, 호랑이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게 만약 호랑이면 저는 제 목숨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냐 하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먼저 일단 튀는 거거든요. 일단 튀는 놈은 살아남은 거고요. 거기 서서 두뇌를 이용해서 분석하던 놈들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으로 만드는 건 지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추려내 가지고 그거를 본능으로 장착을 다 시켜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AI는 본능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얘기한다면 뭐 instinct supporting machine의 역할을 주로 하는 거지, 그 다음 단계에서 분명히 이게 올바른 길인데도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나 왠지 이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나 거꾸로 갈 거야, 이런 것까지 AI가 해주지 않는 한,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력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중에 들어 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끔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살아남는 데 필요한 행동들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장도 자동적으로 뛰고 뭐 숨은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쉰다고 해도 대부분 자동적으로 하고 뭐 혈액순환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대부분 행동은 본능, 자동 뭐 이런 것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거지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그 호랑이 덤벼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각난 것이지만, 이것도 제가 가끔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서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지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 자체는 변화하는 환경하고 상관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가령 호랑이면 위험하다고 해석을 해야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신호의 의미가 항상 똑같으면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끔 진화되어 있는 게 참 유리한 것 같은데, 그 신호의 의미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인 반응이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 지능적인 반응은 신호의 변화, 신호가 변화하는 환경하고 상관이 많지 않은가, 이런 궁금증을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진석 교수님? 저는 우리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의식이나 지능보다는 본능이 훨씬 많은 범위를 차지하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능이요? 네. 본능, 네네네. 예, 우리 숨 쉬는 걸 알지, 뭐 먹는 걸 알지, 이게 본능이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본능적인 생존 이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존 자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AI랄지 어떤 지능이랄지 의식은 그냥 어떤 생존 자체가 아니라 생존 자체 이상을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꿈꾸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근데 또 김민영 교수님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지능의 발전이, 지능이 생겨나게 된 동기가 변화하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예, 그렇죠. 저는 그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자기와 다르게 있는 것. 우리는 보통 세계라고 그러죠.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그걸 환경이라고도 말하는데, 환경에 반응하면서 자기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환경이 없으면은 굳이 진화도 필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도 환경에 반응하면서 진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말씀 안 끝났나요? 근데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이거 아까 최재천 교수님께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저도 그냥 한 말씀 덧붙이면은, 우리가 AI를 저는 지금 AI가 인간을 두렵게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스스로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요. 이거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명령한 체계 이상을 하는 기계가 생긴 거죠. 이거 지금 초보적인 단계니까 네. 아주 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문제는 이 지능적인 기계가 혹시 진화도 가능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환경에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진화가 그 AI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보다는 이건 앞으로 결론이 몇백 년, 몇천 년 갈지도 모르지만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놓는 것이 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계의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계의 경우에도 네네. 지가 태어날 때하고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진화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재료, 이렇게 소재가 급격히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 소재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이 고도로 진화되면은, 이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그 비전문가로서 막연히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 과학적이고 지적으로 생각한 것들은 거의 다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도 어느 정도의 자기 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이 최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최지성 네. 교수님. 최준석 교수님 저 질문에 먼저 저 답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 그 최준석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진화라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계가 또는 한 개체가 뭔가 바뀌는 거는 그냥 변화입니다. 근데 진화를 하려면 그 개체군 수준에서 그렇게 바뀐 개체들이 바뀌지 않는 개체들보다 더 많은 생존도 잘하고 그래서 번식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바뀌는 성향이 미래 세대에 전달이 돼야 그래서 그 분포가 이를테면 상대 빈도가 바뀌어야 우리가 그걸 진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AI에서 그 진화한다고 얘기할 때는 마치 최 교수님이나 저나 살면서 흰머리가 많아지는 거 거의 이런 수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집단 수준에서 다음 세대에 완전히 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하는 얘기가 AI가 자기들 스스로 번식도 하고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자식도 좀 낳아보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실패해가지고 더 망가지는데 그중에 누군가는 또 살아남고 근데 그 살아남는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성공하는 바람에 전체 개체군이 변해 나가고 이런 다이내믹스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기발한 AI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 중에 상당수가 무지무지 고생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일을 잘해버리니까 우리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스로 자기 목숨도 끊고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 AI가 인류 전체를 완전히 멸종시키는 일까지 가기에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AI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인간 지능을 대체할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동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그래서 아까
김정현 교수님이 신호의 의미가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꾸 바뀌는 신호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생물에서 보면 각각의 개체들이 그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형태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신호만 오면 무조건 대응하는 저 전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제가 호랑이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의미를 그 당시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 정도의 어떤 그 극치를 마련해 놓고 그 threshold를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이게 일종의 화재 경보기 저 analogy거든요. 그냥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그때 이게 맨날 울리는데 지난번에도 실제로는 저 불 안 났는데 그러고 안 나가다가 그날 불 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일단은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그 논리랑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호가 변화무쌍할 때 그 하나하나를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신호 전체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무슨 신호든 나타나면 나는 일단 반응하고 본다. 생물에는 이 두 가지 진화가 다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약간만 죄송하지만은 질문을 조금 더 드리지만은 사실은 제가 약간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신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같은 신호인데 의미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신호인데 의미가 바뀔 때는 그때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 질문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AI는 신호의 의미까지 그 음미하는 AI를 우리가 아직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네.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는 신호로서 저 시스템을 작동하는 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신호 자체를 의심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런 뜻일까? 그렇죠. 네, 그 의심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이것도 분명히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라는 건데 네네. 그 지능이 과연 AI에서도 지능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아직 그 단계에는 꿈도 못 꾸는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심하는 AI가 가능한가? 그것도 아주 재밌는 질문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저는 그 의심하는 제가 말씀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네, 저는 천지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의심하는 능력, 의심하는 지능, 네. 저는 이것을 아까 이렇게 부정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그 독특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천지천 교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길 때, 이 가장 새로운 어떤 것이 지금 극적으로 AI 아닙니까? 근데 이게 AI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혹시 진화나 변화를 지금 우리 AI가 생기기 전에 어떤 형태로만 AI를 이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만약에 AI가 저는 최소한 딥러닝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능력까지는 못 갔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자기 복제 능력을 만약에 갖는다면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화와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화가 없는 세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AI의 진화가 AI의 발전이 어떤 자기 복제 능력까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것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시청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개를 지금 발췌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 이렇게 누르면은 저기 나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최지성 교수님께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통섭과 더불어 자연 세계와 생물계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셨는데요. 인간이 더 좋은 세계, 더 지속 가능한 세계와 사화를 만드는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지능 또는 지능적으로 보이는 현상들 중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할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부러지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좋은 질문은 항상 좋은 답을 내기가 어려운. 네,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계의 진화의 가장 큰 힘은 다양성입니다. 변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해서 거기서 선택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막강한 누군가가 등장할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어느 하나를 이렇게 꼭 집어서 그거를 뭐 배운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다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자연은 시간만 주면 무조건 다양해지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 종이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거의 언제나 두 종으로 분화되고 뭐 이런 건데 하여간 이상하게 이 자연계 속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제 평생 관찰에 의하면 무조건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일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누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째려보거든요. 쟤는 왜 저래? 우리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좋아서 그리로 끊임없이 몰고 가고요. 일사불란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질서정연해야 이제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에 비하면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혹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좀 다양한 존재들이 주변에 있으면 벌써 생각하시는 게 아우 정신사나워 뭐 그냥 괜히 불편하고 싫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심성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한 거를 허용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김 교수님 지금 서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신데 그 점에서 보면 서양 사회가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래도 적어도 담론 수준에서나 아니면 어떤 개념 수준에서는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뭔가 해내려는 의지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우리 사회에는 좀 그런 의지조차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거 하나를 꼭 집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 자연의 다양성을 우리도 우리 사회에 어떻게든 반영하는 뭐 그런 지혜를 좀 앞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능적인 현상을 본다기보다도 자연의 다양성 자체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될 부분이다.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기적으로 제 질문으로 조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사실 이번 세션의 제목이
인간을 다시 생각하다였잖아요. 근데 이 제가 지금 잘 들으려는 질문하고 관련된 주제들이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인간과 기계의 지능 사이의 차이 혹은 유사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면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의 경우, 인간의 지능도 좋고 인간의 정체성,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해도 좋은데, 인간의 경우도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진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물질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이 설명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창백한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건 마치 어떤 음악회를, 그럼 김민영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네네. 그 음악회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악회의 의미에 따라서 그건 뭐 굉장히 복잡하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음악의 현상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 것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이 뭐 당연히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음악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현상 몇 개로 나눠서 생각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설명들이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인간은 진화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 부분이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과학 수준, 지금 설명 수준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못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예, 말씀입니다. 예. 예. 최재층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명색이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최진석 교수님 철학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질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거역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평생 생물학을 했는데 같은 자연과학이면서도 생물학이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끊임없이 자꾸 발견하고 느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 철학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른바 생물계에는 창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언젠가는 설명 가능하게 될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게 설명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가끔은 의심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세포를 잔뜩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뭐 간세포를 만약에 잔뜩 모아놓으면 그거 그냥 간땡이밖에 안 되는데, 심장세포를 잔뜩 모아놓으면 이 심장세포들이 지가 알아서 뛰기 시작하거든요.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페이스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장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성을, 세포의 속성을 우리 지금 그래도 제법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포들을 다 모아놨을 때 걔가 갑자기 지가 알아서 박동을 만들면서 쿵쾅 뛸 거다 하는 거를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는, 지금 현대 생물학으로서는 전혀 예측 못 하거든요. 물론 물리, 화학,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물계에는 이런 우연성 또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언제나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 문제인지 설명 가능하게 될지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오히려 저 수학하시는 김민영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고 반대되는 답변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은 과학자로서 물질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도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종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최진석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능한 것 같다라고 인문학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 다른 답변을 일부러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약간 연결되는 질문으로,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럼 인공지능,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기계들이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는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하나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예. 그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쪽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최재천 교수님하고 저하고 최재천 교수님이 하실 대답을 제가 한 것 같고, 제가 할 만한 대답을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우리가 신비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신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생물학하고 화학을 볼 때, 화학은, 이게 생물학자가 볼 때는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화학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또 화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물리학이 있을 겁니다. 네네. 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수학이 있을 겁니다. 네네. 수학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철학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학문에 따라서 조금씩 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추상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추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영원히 이 신비의 영역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신비의 영역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야금야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 아, 예. 예, 설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영원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하는 한 그 영역까지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다. 이것이 저는 계속 추상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옛날 농담이 하나 있네요. 약간 무례한 농담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농담이 뭐였나? 네네.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그 농담이 뭐였었냐면은, 화학자는 실패한 물리학자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는 실패한 수학자다. 그리고 수학자는 실패한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실패한 인간이다.
예. 변동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생물학자는 왜 빠졌나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어디 그 적당히 삽입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은 그 최주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또 꼭 지능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물 비슷하게 만드는 기계들이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험도 하고 로봇끼리 뭐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다양한 공부들을 하는데 그게 생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있나요? 생물의 이해를 도와주는 바가? 물론입니다. 네. AI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많은 해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계속 어깃장을 지르는 것처럼 AI 연구를 하다 보니까 AI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두뇌만이 할 수 있는 또는 인간의 두뇌와 심장 간의 그 어떤 인터플레이가 서로 교합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경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AI 연구도 상당히 기가 막히게 많은 공헌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의 연구가 많은 면에서 지능이나 인간이나 생물이나 세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면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면도 역시 있는 것 같다고 다 동의하신 것 같고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수학자로서 제대로 된 수학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최진석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들은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제 수학자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문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과학하고 다른 면도 있는데 많이들 아시지만 아까 그 포함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수학이 좀 보편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많은 학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그 학문의 특성상 수학자들이 하는 것이 다른 학문보다 조금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명확한 정의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거든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논리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논리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영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다른 과학자들도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정확한 정의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수학자들이. 가령 물리학자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전자기장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그걸 수학적으로 또 정확하게 정의하기를 원하거든요. 생물학자들이 또 그러니까 가령 fitness, increasing fitness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fitness의 증가, fitness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적합도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럼 그걸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정리로서 증명하려고 그러고 수학자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과학의 발전 그리고 학문의 발전, 세상의 이해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밌는 면은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현상을 항상 놓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밀한 자연과학의 경우도 가령 물리학 같이 이론 물리학 같이
상당히 엄밀하고 잘 규정된 과학의 경우에도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물리학적인 현상을 한번 해놓고 나면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물리학자들이 와서 불평을 하거든요. 조금 정확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아까 최진석 교수님이 표현하신 그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적인 표현도 세상을 명료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항상 놓치는 게 있고 그 놓치는 것을 또 포착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 또 놓치는 부분이 생겨나고 수학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가 전체를 생전 포착을 못하면서 야금야금 약간씩 이해해가는 과정이 수학에서도 잘 표현되는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약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죄송하지만 지금 뭐 끝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끝없이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인간을 다시 생각하는 담론, 그렇죠? 그 근본적인 담론은 이쯤에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잠깐만 다시 좀 반복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어저께 마이클 조던 교수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일을 못하는 바가 확실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은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일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만 근본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가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성향 중에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해가 될 때도 있지만은 도움이 될 때도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이런 담론을 나누는 것도 참 의미 깊은 일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자리에서 뵙기 어려운 분들이신데요. 열띤 대담으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세 분의 석학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트랙 A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트랙 A 두 번째 세션 AI 시대 다시 교육을 말하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